자, 기자 만들기의 1강부터 12강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첫 번째 강의는 매체 환경론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말이죠, 궁합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체와 자기도 궁합이 잘 맞아야 돼. 그래야지 기자가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기사를 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매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여러 많은 언론 전문가들이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이 직접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명은 의사이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교사이자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의사를 할까 기자를 할까, 혹은 교사를 할까 기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는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의사이자 기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례를 서봤을 것 같습니까? 안 서봤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 3차례 써봤어요, 3차례. 절대 줄에 서는 걸 싫어하는데, 벌써부터 웬 줄에나 해가지고. 근데, 오마이뉴스 직원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오마이뉴스를 배경으로 인연이 맺어서 한 사람들은 해줘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 의사도 그런 사람이에요. 엄두영이라는 의사인데요. 젊은 의사인데, 이 사람은 오마이뉴스에 그동안 건강 관련 뉴스를 쭉 써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례를 좀 서달라. 나는 아직 젊다, 못 쓰겠다 그랬더니, 오마이뉴스가 맺어준 아주 특별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써줘야 된대. 그래서 왜냐 하고 사연을 들어봤더니, 제가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 여자가 별로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행하나해서 네이버에 엄두영 이렇게 쳐봤더니 뭔가가 두루룩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들이었어요. 근데 엄두영 씨가 열심히 시민기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상을 받았어요. 상을. 뭐 이달의 기자상 뭐 이런 걸 받았겠죠. 오마이뉴스에서 주는. 그럼 상 받으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자에 대한 인터뷰였으니까 얼마나 또 잘 썼겠어요. 그러니까 엄두영 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만났고 결국 결혼에 꼴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서줬습니다.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소설가가 될 것인가 기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1986년, 7년 이때죠.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면 별 고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소설을 열심히 쓰면서 나는 내 블로그를 만들어서 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평을 한다든가, 문학인들을 인터뷰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교사예요, 교사. 윤근혁 씨인데, 이 사람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주는 거의 모든 상을 다 휩쓸었어요. 뭐 이달의 기자상은 물론이거니와 올해의 기자상, 올해의 뉴스 게릴라. 그 다음에 제가 매번 결제하니까 알잖아요. 특종상이 있거든요. 특종상. 우리 내부 기자들에게 주는 특종상. 근데 우리는 상근 기자들에게만 특종상을 주는 게 아니라 시민 기자도 특종을 하면 특종상을 줘요. 근데 윤근혁 기자는 1년에 서너 차례씩 꼭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마이뉴스에서 평상시에 받는 원고료가 한 달에 한 20, 3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특종상을 받으면 또 3, 40만 원 더 준단 말이죠. 거의 매달 7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교사이면서 원고료만으로. 재미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야 돼요. 근데 누구와 가서 인터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사람을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상근 기자가 가는 게 아니라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런 시대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변한 것일까? 옛날과 달리 무엇이 변한 것일까? 옛날은 기자 하면은 직업 기자, 즉 언론사에서 취직 시험을 봐가지고 기자 완장을 차고, 뭔가 이 기자증이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변화의 핵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의 등장이죠. 그럼 인터넷의 등장은 무엇이 변화해서 결국 이러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가? 가장 큰 두 가지가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선 공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일요일마다 우리 교회 팀에서 축구를 하는데 초등학교에 있어요. 초등학교. 근데 초등학교 갈 때마다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 뭐냐면은 우리 팀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팀이 이미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운동장을 못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아날로그 시대의 공간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의 공간 개념은 뭐냐면 남이 지금 다른 팀이 축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나름의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오연호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네이버에 오연호 팬카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뭔가 그걸 만들어 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못 만드나요? 아니지. 다음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네이버에다가 오연호 팬카페 2 오빠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오연호를 따르는 사람들 오빠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던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투표 전날 정몽준 씨가 노무현 후보와 야권 연대를 하고 있다가 바로 전날 파기해버렸죠. 밤 10시 반에 나 지지 못하겠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이제 종이신문들은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종이신문과 달랐던 건 뭐냐면은 우리는 30분 단위로 이 사람의 그 이후의 반응을 계속 기사화했던 거죠. 왜냐면 정몽준 씨가 나 노무현 지지 안 할래 이렇게 했던 순간은 뭐예요? 밤 10시 반에 소주 한 2병 정도 마시고 에이 들어와 이렇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철회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술이 깬다면 이 사람은 다시 나 또 노무현 지지할래 이럴 건가. 그래서 우리 기자들은 정몽준 씨 집 앞에 갔던 거죠. 거기서 30분 단위로 상황 변화를 계속 리포팅을 했던 겁니다. 새벽이 돼도 리포팅을 했고 아침에도. 왜 정치인들은 투표 시작이 막 되는 6시, 아침 6시에 투표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또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을 30분 단위로 오마이뉴스는 다 담았어요. 왜? 인터넷 공간이니까 가능. 근데 종이신문은 어때요? 천하 없이도 다음날 아침에 배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벽 2시 반 정도면 딱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의 한계가 있는. 그러나 인터넷 공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듣는 수업을 내가 잘 정리해서 기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직업기자, 종이신문 직업기자에 비해서 약간 유연해. 왜? 내가 몇 시까지 써야 되는 게 반드시 없으니까. 좀 더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공부해가지고 내일까지 써야지. 아니야, 모레까지 쓸 수도.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공간의 유연성, 시간의 유연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압박으로부터 해방돼요? 종이신문 기자처럼 몇 시까지, 몇 매 이내로 마감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방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새로운 플레이어들, 뉴스를 생산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 시대가 지금 된 거죠. 우리가 슈퍼스타 K 지금 막 또 하고 있죠. 허각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과 다른 새로운 문화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올림픽에 취재하는 오마이뉴스 취재팀의 풍경입니다. 풍경이 좀 느슨하죠? 유연하죠? 다른 데 같으면은 직업 기자들만 취재에 파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민 기자들도 함께 하는 거죠. 이미 시민 기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뭔가 뉴스를 생산한다는 문화는 이제 거의 뭐 상식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인 시대가 되었을까? 네, 언제부터? 오마이뉴스가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과연 2000년부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인류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렇다는 거죠. 저는 직업적인 미디어가 대중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까? 이걸 상상해 보면은 우리 시골 고향을 상상해요. 저는 지리산 밑에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한 50가구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 직업기자도 없잖아요. 동네 미디어도 없어요. 동네 미디어라고 있다면 유일하게 있는 게 뭔가요? 이장님 지붕 위에 있는 스피커. 이거죠. 근데 제가 이 동네를 설, 추석, 여름휴가 때 가면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어쩜 이렇게 동네 소식이, 즉 뉴스가 이토록 잘 유통될 수가 있을까?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통되는 뉴스를 쭉 보면은 내가 저널리즘을 배우면서 신문방송학과에서 배우던 모든 뉴스 스타일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심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럼 지금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리포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뒷집 형은 이따가 5시에 온다더라. 이건 뭐예요?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스트레이트 기사. 그 다음에 옆집 김씨 아저씨는 어제 밭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다더라. 스트레이트 기사죠. 그 다음에 분석 기사. 저 아랫동네 큰 누나는 드디어 결혼을 한다더라. 왜냐하면 상대방 집안은 어떻고 이쪽 집안은 어떤데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스포츠 기사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화투판이 벌어졌는데 누가 다 따버렸다. 이게 스포츠 기사죠. 그 다음에 CNN처럼 긴급 브레이킹 뉴스도 있어요. 왜 시골에는 고추 같은 거 막 널어놓잖아요. 추석 때 가면은. 근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그러면은 이 시골 사람들은 절대 혼자 조용히 안 가죠. 브레이킹 뉴스. 이거 막 날리면서 가는 거야. 이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어. 소낙비가 빨리 걷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긴급 브레이킹 뉴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이 뉴스를 지금 생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의문을 가지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김장을 하면은 뒷집에다가 우리 이렇게 김장했어야 하고 한 사발 건네주는데 그 골목으로 해가지고 대문으로 가서 금방 갖다 주고 오면 되는데 김치 하나 전달해 주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예. 골목으로도 안 가요. 담 넘어서 무슨 떡 해가지고 불러. 그리고 건네주는데 한 10분 걸려. 막 어제 저쪽 동네 아랫동네에서 큰 소리 났었잖아. 그게 누가 누구랑 싸운 것이고 이렇게 한다. 뉴스를 전달해 줘. 즉 누가 기자입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빨래터의 아줌마, 사랑방의 아저씨, 이 사람들이 다 기자예요. 기자.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동네 이장이었어요. 동네 이장.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꿈이 뭐냐? 적어내라고 하잖아. 남들은 대통령 이러는데 난 동네 이장이었어. 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랑방에서 어린이니까 빨리 자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선거 대책본부를 뿌리고 있는 거야. 누가 이장이 될 것인가. 우리 동네가 이 성씨가 두 성씨가 크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성씨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파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이게 작전을 짜고 있더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엄청나게 재미나는 뉴스를 많이 들었어요. 저쪽 성씨 집안에서 이쪽 소수파를 어떻게 장악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건지. 그걸 그토록 심각하게 논의하는 걸 보고 이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나도 크면 이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오마이뉴스 창간할 때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창간할 때 은연중에 나는 그런 마을의 풍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기자가 없었는데 이 뉴스를 이토록 재미있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유일한 한계가 뭐예요? 한꺼번에 확 퍼뜨리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인터넷은 어때요? 한꺼번에 확 퍼뜨리면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민기자로서 이미 활약을 했는데 직업기자가 출연하는 건 언제예요? 1830년 더 뉴욕선이 만들어질 때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기자 역사는 20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직업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역사를 따져보면은 아주 일천한 게 직업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든 시민은 기자인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이 시민기자이건 직업기자이건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당당과 겸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돼요. 왜 당당해야 되나요? 내가 비록 이 직업기자증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시민은 기자이기 때문에 나는 취재 현장에서 뭔가를 취재할 만한 그런 권리가 있는, 알 권리가 있는. 이 알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은 알 권리를 주고 있고 평등권을 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자증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이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업기자가 된다 하더라도 또 시민기자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미 뭔가 글을 써가지고 내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나는 저기 걸어다니고 있는 혹은 이 글을 읽은 독자에 비해서 하등의 특별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오마이뉴스 창간사입니다. 기자 만들기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기자는 별종이 아니다. 새로운 소식을 갖고 있고 남에게 그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모두 다 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부터 우선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미 기자다. 자, 그러면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언어들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 유행했던 언어들을 가지고 쭉 보면 이렇게 돼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 선거, 노무현 씨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시민 기자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블로거, 웹 2.0, UCC, 아고라, 촛불,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에 2011년에는 팟캐스트, 막 낙곰수. 지금 뭐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근데 이 변화의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시민 참여가 있다. 시민 참여. 강남스타일을 수천만 유튜브로 이게 막 조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특징이, 싸이의 특징은 뭐예요? 기획사가 작품을 기획해가지고 막 해외에 이렇게 막 프로모션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날린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미디어가 된 거예요. 미디어.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인데 지금 이제 이게 어디까지 진전이 됐어요? 우리가 미디어다. 우리가 미디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미디어가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거죠. 창의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를 가지고 이렇게 매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단 2호밖에 안 나온 매체였는데, 그리고 오로지 트위터로만 활용되는 매체였는데, 탑 기사가 뭐예요? 오연호, 그는 사실 나쁜 남자였다.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내가 오마이뉴스 직원들에게 오연호에 대한 매체를 만들면 이런 제목 달겠어요? 안 달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의성, 이것이 나오는 게 모든 시민은 기자이고 우리가 미디어인 시대예요. 제 언어로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핏줄 언론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대다. 실핏줄 언론. 자, 조선일보, KBS,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거는 실핏줄 언론이 아니야. 이미 언론 기관이야, 기관. 그런데
매체 환경이 지금 급변하는데 그 급변의 핵심에는 뭐냐? 실핏줄 언론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건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실핏줄 언론이 뭐냐? 1인 혹은 10인 이하의 적은 인원이 조직 운영에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미디어 혹은 모임이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언론기관과의 차이가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 이거야. 생존 비용 마련에 정력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엄청나게 기동성이 뛰어난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직업기자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시민이 기자이고 모든 시민이 우리가 미디어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왜 직업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며 왜 또 보다 전문적으로 시사적인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했던 거죠. 상근 기자, 직업 기자는 시민 기자와 다른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은 속말로 얘기하면 밥 먹고 그 집만 하는 거예요. 네? 시민 기자는 자기 직업이 있어. 네. 자기가 관심 있을 때만 써. 그러나 직업 기자는 뭐예요?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그거야.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네.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면 가야 되고 태풍이 오면 가야 되고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야 되는 거야. 시민 기자가 갈 수 있나요? 안 되지. 자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라크에 가냔 말이에요. 안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심층 취재를 할 수가 있어. 그 사안에 대해서. 네?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많은 뉴스들이 시민 기자들이 막 생산하는 수많은 뉴스들을 누군가는 편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상근 기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시민 기자는 물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글을 쓰는데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 시민 기자는 자기 삼촌이 김밥집을 차렸으면 이 김밥집을 쓰면서 이 김밥집 끝내준다라고 쓰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야. 그죠? 자기의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직업 기자는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공정하게 자기 이해와 상관없이 써야 된다는 어떤 직업 윤리, 이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직업 기자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어란 타협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선도 투쟁을 해야 돼. 선도 투쟁. 선구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 시민 기자들은 자기 일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할 수 있으나 창의적인 기사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 다음에 이런 한미 FTA 같은 엄청나게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쉽고 정확하게 한번 해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시민 기자보다 앞장서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죠? 해마다 트렌드를 대변하는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것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거죠. 이 변화가 계속 오는데 근데 이 변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새 것은 어디에서 오신 것이냐? 근데 제가 쭉 관찰해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새 것은 새로운 것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 새 것은 어찌 보면 헌 것에서 온 거다. 아주 오래된 그 무엇에서 온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의 모든 시민 기자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예요. 시민들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주자. 이 민주주의에 대한 거. 트위터는 뭐예요? 140자. 이건 조잘거림. 우리가 조잘거리는 재미를 트위터에 반영한 거. 페이스북은 뭐예요? 친구는 신뢰다. 친구 사귀기라는 것을 한 거라. 제주올레는 뭐예요? 걷기.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니야.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의 진화를 봤을 때, 이 미디어의 진화라는 것은 변화된 것만이 아니더라. 변화성과 연속성의 이중성. 이게 미디어다 이거죠. 변화성과 연속성의 이중성.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의 진화를 쭉 관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매개자의 숙명이라는 개념. 사실 이거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핵심 개념이었어요. 제가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 논문을 읽어본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논문 심사한 교수님 5명하고 혹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한 5명 정도, 한 10명 정도만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생각했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매개자의 숙명.
매개자는, 그 모든 매개자는 숙명적인 한계를 띠고 태어났다. 어떤 한계냐? 미디어는 아무리 잘나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은 100%라. 그러나 미디어는 아무리 잘나도, 그게 네이버든 네이버 할아버지든 오마이뉴스든 절대 안 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공식이 나올 수 있느냐? 모든 기존의 미디어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매력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계를 노출한다. 매력만 전파하면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사 한계를 노출해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즉, 오마이뉴스 매력 있잖아요. 아, 시민도 참여하고, 뭐든. 근데 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이버도 매력이 있으나 한계가 있어. 낙곰수? 2011년에 엄청나게 막 세상을 뒤흔들어 놨죠. 그러나 또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의 창이 열려요. 내가 그 얘기 많이 했어. 옛날에 내가 오마이뉴스 같은 거 만들려고 했는데, 오마이뉴스 당신이 만들어버려가지고 내가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오마이뉴스 또한 한계가 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낙곰수가 있었지만 뭐예요? 오마이뉴스는 이틀남 있는 거야. 이틀남. 낙곰수는 막 뭔가를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재밌게 해주고 깔깔대고 진짜 내용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깔깔대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이틀남은 어때요? 첫 컨셉부터 50분 동안 절대로 웃지 마라. 항상 심각하라. 예? 이게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훌륭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의 변화를 읽을 때 지금 우리는 기자 만들기 1강부터 12강까지는 어떻게 글을 잘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디어가 지금 어디까지 변했어요? 글 가지고는 안 되지. 글이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봐야 될 텐데 가장 변화의 정점에 있는 게 우리가 작년에 오마이뉴스에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4.11 총선에서 선보였던 이 총선 버스 같은 거. 우리는 글을 원고지에다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을 버스에다 쓴 거랑 마찬가지야.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막 몸으로 뭔가 발언을 한 거야. 밖에다가는 막 돌아다니는 편집국, SNS 편집국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개조했어요. 원래 버스가 45인승이잖아. 근데 12인승으로 개조해가지고 여기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실시간 생방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글 쓰는 담당자도 있고, 동영상 생중계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그 다음에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 그리고 가장 최신의 카톡 담당,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전화 연결 담당. 이게 완전 이게 종합 미디어로서 이것이 우리가 선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그러니까 기자라는 것은 표현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는 변화무쌍하게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강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이거에 주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매체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인간은 유한하다. 그죠? 우리가 24시간밖에 안 돼. 아무리 잘나도. 그래서 어때요? 미디어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도 유한하다. 어떤 사람이 나는 뭔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섭취하고 싶다. 그래서 잠을 보통 7시간 자는데 4시간으로 줄이고 섭취해봐요. 그 다음날 바로 부작용이 손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시간 안 배려요. 미디어에 어느 정도 나는 시간을 소유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독자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육도 받고 싶고 기사도 쓰고 싶고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여러분의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의 안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수동적인 여러분. 이때의 수동성은 강제된 수동성이 아니라 자발적 수동성. 어떨 때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KBS 9시 뉴스를 보고 MBC 9시 뉴스를 볼 때 알 수 있어. 수박 쪼개가지고 먹으면서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9시 뉴스 10분만 보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잖아. 이때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제발 뉴스를 생산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래. 에? 이 수동성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의 능동성에만 주안하는 사람은 매체를 창간하면 망할 수 있어요. 독자의 수동성, 자발적 수동성까지를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편집이라는 게 나와서 편집. 세상에 모든 일이 24시간 내에 일어나는데 나는 어떻게 편집을 해서 독자의 자발적 수동성에 어울리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사를 기획할 때도 쓸 때도 늘 편집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결국 사람이 한다. 사람이. 예, 사람이 합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해요. 사람을 인터뷰를 잘하는 중요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축구처럼 조직적으로 편집국에서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잘 쓰는가도 보지만 입사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친구랑 나랑 평생 같이 근무할 수 있을 만한가? 그 매력이 있는가, 이 사람한테. 그래서 심성이 또 중요한 거예요. 심성이. 기사 잘 쓴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것, 뭐 총선버스를 하든 뭐 모바일로 뭘 하든 카톡 보이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 진실, 사실이 중요하다. 아무리 새로운 뉴미디어로 뭔가를 해도 그게 올바르지 않는 정보를 전달했을 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변하지 않는 시대도 가장 오래된 저널리즘의 제1 첫칙, 사실인가? 이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1강부터 12강까지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미디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카톡도 써보고, 카톡 스토리도 해보고, 카카오 스토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트위터도 해보고, 페이스북도 해보고, 이 변화. 그러나 또 하나의 수레바퀴, 또 하나의 바퀴는 뭐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 두 가지 준비를 제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궁합에 맞는 매체를 잘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변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다면은 나는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매체에 주로 글을 쓰면 좋겠다. 그래야 나의 잠재적 가능성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